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수선 찾으셨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수선하게 되면 수선하게 되었을 때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신축은 새로 건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기존 건축물을 크게 만들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만드는 것, 천재지변으로 멸리되었을 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투자하는 것을 재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수선하게 되었을 때 아주 크고 중요한 수선이 있다고 하면 얘를 대수선이라 하고, 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수선 행위가 있다면 바로 작은 수선이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작은 수선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대수선 그리고 건축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건축,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대수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번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외부 형태 탐장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이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관지구란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경관지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는 지금 경관지구로서 한옥마을이 대부분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옥마을의 한옥을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양옥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한옥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 한옥을 유지 보존하고자 어디만큼은 미관지구, 이 미관지구는 지금 뭐라 한다? 경관지구입니다. 그 경관지구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탐장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대수선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리 허가권자에게 뭐 받아 해라? 허가받아 대수선 해야 됩니다. 한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입니다. 다가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동그래 놓습니다. 다세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동그래 놓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다가구 주택과 다세주택은 흔히 빌라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빌라라 불리우는 다세주택에는 한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경계벽을 저 다세대 다가주택의 소유자가 함부로 경계벽 새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관계 법령에 따르게 되면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세주택이 만약 4세대로 구성되게 되면 주차장은 최소 4대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층을 한 세대로 만들고 주차장을 한 대 확보해서 건축 허가받고 공사 완료하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동전의 한 세대를 여러 세대로 쪼개게 된다면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많은 주거 형태 중에 다세택과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대선 행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하고자 할 때 미리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허가 내줄 때에는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아파트나 연립택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연립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오직 다세대, 다가구택의 경우에만 주차 문제가 워낙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다세대 다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다른데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작고 다세대보다 큰 건가요? 학계로는 아직 안 하셨죠? 예, 오늘 좀 이따 하실 겁니다. 주택 종류에 대해서는 3번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쭉 있거든요. 이걸 오늘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계벽 중에 다가구,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손에 포함되지만 아파트, 연립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내력벽 동그라미 놓으시고 30제곱미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내력벽은 우리 인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내, 내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물은 큰 무게가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벽면을 내력벽이라 하고 아파트의 양쪽 끝에는 창문 없는 벽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벽면을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력벽을 함부로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안전상 큰 문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4번, 5번, 4, 5, 6 묶어놓습니다.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 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둥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건물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주요 구조부를 기둥이라 표현합니다. 함부로 증설, 해체하게 되면 안전상의 큰 문제 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데에도 안전에 큰 영향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보는 우리 대들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강의실에는 천장이 있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놓은 수평 구조물인 볼을 못 보지만 지하 주차장 방문하시게 되면 천장이 없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위층 바닥 무게를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평 구조물을 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붕 틀은 1962년도에는 지붕이 대부분 기와 지붕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와 지붕의 외관을 잡아주기 위해 야구 방망이 비슷하게 엮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하나를 지붕 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지붕 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의 외관이 달라지죠. 우리 건축부에서는 미관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내용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미관을 유지할 목적으로 저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방화벽입니다. 여기 방화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이 방화벽은 아파트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그 화재가 이후 세대까지 확산되게 되면 큰 재산 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공간에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세대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벽면을 방화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화재와 관련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물이 2개 층 이상 형성되었을 때 층과 층을 이동한 수단을 계단이라 표현하는데 건물 외부에 만들어지면 5개 계단이고요. 저 5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과 관계없습니다. 대신 건물 내부에 계단 만들어져 있다면 이 계단이 대수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못 보셨지만 건물이 4층 이하라고 하면 그때 설치하는 계단을 주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층짜리 다세택 방문하게 되면 계단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다. 그 계단을 뭐라 한다? 주계단입니다. 그리고 5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보통 피난 계단으로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 학원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8개 층입니다. 그리고 계단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갑종 방화문에 해당되는 철문 열어본 적 있으시죠? 그 철문이 법에서는 방화문인데 갑종 방화문입니다. 반면 우리 학원 강의실 문 열 때는 철문 아니죠. 그런 문이 있다면 을종 방화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갑종 방화문을 한번 열어야만 계단 사용했을 때 그것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건물을 이용하게 되면 특별 피난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특별 피난 계단은 갑종 방화문을 2번 열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형태일 때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러한 계단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9번입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마감 재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의정부 도시형태택에 큰 화재 발생해서 인명피해 심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건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공법 공부하는 거는 도정법 좀 어려우셨죠? 근데 하다 보면 좀 할만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이나 밀양 병원 화재 사건 발생했다면 저 외벽에 설치한 마감 재료가 화재와 관련된 인명피해에 크게 영향 끼쳤다고 합니다. 이런 마감 재료를 함부로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이러한 대수선 행위는 간혹 증축, 개축, 재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둥을 한 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었을 때 건물 최꼭대기층의 기둥을 4m짜리를 만약 6m짜리로 새로 증설하게 된다면 건물 높이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 높이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증축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대수선이 아니라 건축행위로서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 때 대수선과 관련된 허가를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총 9가지 종류인데 시험 볼 때까지 벽, 3, 계단, 경관이란 말로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바뀐 것은 2018년 4월 달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미관지구라 표현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전면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법이 그 개정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미관지구라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관지구 없이 뭘로 바뀌어 있다? 경관지구로 바뀌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면 간혹 계단 이름 중에 108계단이라는 말도 있고 88계단도 있더라고요. 이번 계단 이름은 벽삼계단입니다. 벽삼계단 아름답다. 경관이라는 것은 자연의 힘에 의해 아름답게 조성되었을 때 경관이라는 말 쓰게 되고요. 미관이라는 말은 사람이 인공을 하며 아름답게 만들게 되었다면 그때는 미관이라는 말 쓰게 되는데 같이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관 미관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그냥 통폐합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관이건 미관이건 같이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벽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바로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모두 대수선이다. 여기 내력벽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요 구조부로서 이 내력벽을 함부로 증설 해체하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리고 벽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아파트의 외벽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만 보시게 되면 그것을 뭐란다?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가끔 못을 새로 바꾸자 하는데 못이 안 들어가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력벽입니다. 이러한 내력벽을 함부로 손대게 된다고 하면 안전상의 큰 문제에 야기될 수 있죠. 모두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은 이번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외벽입니까? 외벽에 설치한 마감 재료입니까? 외벽에 설치한 마감 재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벽이라고 하면 내벽이거든요. 이 내벽에는 도배하거나 페인트칠 해놨지 마감 재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감 재료는 단열이나 미관 향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간혹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철판 갖다 대고 내부에 스티로폴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설치하게 된다면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인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 행위를 모두 대수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저 외벽 마감 재료를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소선이다, 소수선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한 때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과 관련되어서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 많은 주택 중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함부로 세대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수선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내가 한 50평짜리 빌라를 있는데 저 빌라를 한 세대 임대하는 것이 임대소득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저 50평을 5조각 내가지고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많아지겠습니까? 5조각이 훨 많아집니다. 그러면 각 세대마다 차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부족해질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고자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대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쪼개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동의 받아야 된다. 아파트에서는 주민동의 받아야 되고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하고 시군구청장 인허가 받았을 때 아파트의 방을 쪼갤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과 다주택은 그런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주차장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는 게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는데 화재 발생하더라도 한 세대에서만 화재 발생하고 끝나야 되지 이후 세대까지 확산되는 것은 곤란하죠. 그런 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방화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수선 변경 시에 면적 관계없이 항상 대손에 해당되지만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의 경우는 수선 변경 시에는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인 때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4번, 5번, 6번 묶어 놓으셨죠. 기둥, 보, 그리고 지붕, 틀. 이러한 것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 기둥만 3개 이상이죠. 보만 3개 이상이죠. 만약 하나의 건축물에 기둥 2개를 수선함과 동시에 보를 2개 수선하게 되면 대손 2단이다? 합쳐서 3개 이상이 아니라 각각 3개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한 때만 대손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소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수선 행위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옥에 피난 계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관지구란 말 보게 되면 저 미관지구는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주 한옥마을에 한옥의 외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함부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옥 살아본 적 계십니까? 그러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살기 편하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예, 나빴던 것 같은데. 쥐도 막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살기 편한 또는 수리비가 좀 적게 드는 양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다음 세대에 보여줄 한옥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한옥 말고서 이미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면 그 한옥을 유지 보존하고자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총 9개입니다. 그 9개를 벽, 3, 계단, 미관으로 각각 구분하시고 벽은 몇 개? 4개입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경계벽, 방화벽 이러한 4개 벽과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변경 시에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그걸 3개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총 7개가 벽 3입니다. 계단, 경관 총 9가지가 대선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 계속 출제되고 있지만 우리가 얘는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 용도 변경입니다. 우선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 건축의 용도 분류 443페이지에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있습니다. 1번 단독택 찾으셨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공동주택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이 있고 450페이지까지 넘기시면 29번에 야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이걸 다 외우실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한 4가지 형태의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그 4가지 정도 푸시게 되면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건축물 용도로서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4가지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다만 우리 443페이지에
1번 단독주택 찾으셨죠. 그리고 가번의 단독주택과 나번의 다중주택. 특히 다중주택과 관련되어서는 3번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m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주택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계층 이하일 것. 거기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다가구택입니다. 1번, 2번 묶어 놓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리고 2번입니다.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공동주택 찾으셨죠. 그리고 가번에 아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 5계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연립주택 찾으셨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660제곱미터 초과 줄쳐놓습니다. 층수가 4계층 이하의 주택, 4계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다세대 주택 찾았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 줄쳐 놓습니다. 층수가 4계층 이하의 주택, 4계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만약 우리 시험에 건축물 용도와 관련되어 주택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민법이나 또는 공법 전체를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주택을 만들게 되면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형태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로 각각 나누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 하나이다. 세대마다 소유권이 존재한다. 세대마다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그런 아파트 형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고 단독택의 경우는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었을 때 광해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해 단독택은 협의 단독주택으로 우리 주변에 1층짜리나 2층짜리 주거 용도의 건물 보셨다고 하면 그것을 협의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협의 단독택에 대해서는 딱히 규모에 관한 사안들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때 하숙생 보신 적 있으시죠?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 형태가 바로 다중주택인데 이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하숙생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밥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취사 불가능합니다.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형태가 바로 다중주택으로서 이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00평. 100평 초과하는 것은 다중주택 아닙니다. 내가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최대 몇 계층으로? 3계층으로. 최대 바닥 면적 합은 100평 330m 이하까지만 다중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지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만들질 못합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은 흔히 빌라라 불리는 것으로서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데 소유권은 가구마다 존재한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26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관적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공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 단독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몇 층까지 만들 수 있다? 3개층까지 만드는 것이 광해 단독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택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T자를 하나 적어보십니다. 5개층 이상이면 동당 바다 면적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이고, 4개층 이하라면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초과 한대는 연립주택이고요. 660m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동당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로서 5층짜리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동당 바다 면적 관계없이 다 무엇? 아파트입니다. 4개층 이하일 때 동당 바다 면적 합을 660 초과하는 때는 연립, 그 이하인 때는 다세대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층짜리 공동주택인데 규모 큰 것이 있다면 연립주택이고요. 4층짜리인데 규모 작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근로자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기숙사를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 외울 필요도 없는데 간혹 그런 친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아연 닭이라고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 시험 볼 때 쓰면 다 해결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공동택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주거 형태로서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라면 자 무엇이다? 아파트입니다. 4개층 이하라면 연립 또는 다세주택인데 동당 바다 면적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다가구택이란 말과 다세대택이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아파트는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다. 그 아파트에 있어서는 가구수라 표현합니까? 세대수라 표현합니까? 세대. 그 세대란 말은 공동택에 접목되는 용어이지 광해 단독택에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아파트의 세대수를 고려한 표현을 생각하시고 얘는 광해 공동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1호, 2호를 단독택의 호수 계산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가구수가 얼마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가구수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광해 단독택 중에 무엇? 다가구 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란 말 쓰게 되면 아파트의 개수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세대수 따지지 않습니까? 다세대란 말 쓰게 되면 얘는 공동택에 해당되게 되고, 다가구택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광해 단독택에 해당됩니다. 협의 단독택과 하소주라 불리는 것 다중택입니다.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이 네 가지 있다면 그것을 뭐라 한다? 광해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우리 상가주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아는 분은 작년에 함께 하셨던 분은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 해가지고 꼭 상가주택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리고 옥상에는 골프 연습장 하나 만들어서 골프 치면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겠다. 그게 목표로 하시더라고요. 중개업 하시면서 그 돈 버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상가주택이 있다면 그 상가주택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택의 경우는 건물 전체가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1층, 2층을 상가로 쓰고 그 나머지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다세대 주택이라 하는데, 학원 뒤편에 식당 많지 않습니까? 4층짜리 상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의 경우는 하숙집에 생각하시고 다가구택 그리고 공간을 뭐라 한다? 광해 단독택이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만약 공동택 정리가 잘 안 되신다면 아연 다기입니다. 대신 이때 다는 다세택이지 다가구택이라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은 되시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고객님 플랫폼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분류해야 될까요? 네. 5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 다 가구, 다 세대, 그럼 다 가구는 집주인이 하나이고 사람들이 여러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는 데고 예. 다세대는 다들 주인들이 따로 있고 우리 그래서 흔히 빌라 분양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세택이고요. 다가구택의 경우는 소유권 하나입니다. 대신 그 소유권을 상속받게 되면 공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 공유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가구택은 소유권이 하나인데 다세택은 세대마다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 한 3월달이나 5월달에 해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바로 451페이지 봐주십니다. 45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시설군 분류란 말 찾으셨고 3번 용도 변경 찾으셨죠. 여기 용도 변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의 외관은 단독택이지만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 보신 적 있죠? 단독택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고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내준 사람에게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은 누구에게 받는다? 허가 해줬던 사람에게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사용 승인 당시에 용도와 같이 사용한다, 다르게 사용한다,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단독택일 때는 일가족 3명, 4명이 이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식당을 바꿔 사용해서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든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한다? 허가 등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된다. 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다?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 시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란 말과 신고란 말을 보게 되었을 때 까다로운 절차는 허가, 신고는 편리한 절차입니다. 다만 얘가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 연속해서 2, 3년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쉬운 절차라는 것 이해하셨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총 종류가 몇 개 있다?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이 야영장 시설이었죠. 그러면 저 이 29개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적용하는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빌라를 만들게 된다면 빌라의 평당 공사 비용이 지금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평당 공사 비용이 500에서 600 정도 책정되게 되는데 만약
600만 원 정도 책정되는 아파트를 32평 만들게 된다고 하면 건물 가격만 1억 8천. 그리고 이 건축물에는 전기, 통신, 소방 다양한 설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설비 공사까지 계산하게 되면 한 30평대 아파트라면 땅값 빼버리고 건축 공사 비용만 한 2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포항 지진 사건 발생하면서 내진 설계와 관련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계속된 화재 사건으로 소방과 관련된 설비 기준도 강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하면 아직 새 아파트인데 앞으로 올해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다양한 건축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공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만들어진 아파트 사놓으신다고 하면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일반 빌라 만드는 것과 그리고 아파트 만드는데 공사 단가가 다르다는 것 이해되셨고, 가끔 외양간이라 불리는 축사 있지 않습니까? 그 축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갖춘다 없다. 갖추긴 갖추겠지만 소들이 불났다고 하면 뭐 피난 유도등 보고 밖으로 대피하겠습니까? 그냥 도망가겠습니까? 그냥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한 피난 유도등과 관련된 소방시설 자체가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공사 비용, 공사 단가가 각각 달리 책정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시설군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우리 451페이지 양가로 2번 시설군 찾으셨죠? 그리고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그리고 산업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 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이라고 좀 바꿔 주십니다. 기타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앞 글자를 따보면 우리 건축법이 정해놓고 있는 29가지의 용도를 건축 기준에 따라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건축 기준이 가장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 등의 산업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 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TV 보시다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믿고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끔 소액 펀딩 투자라고 광고하는 것도 있는데 그 소액 펀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게 훨 낫습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영업팀이 있고요. 그 영업팀원에게는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나 경제 동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승은 근시이고 이름은 주기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5월달 이후에 해나가시면 되지 지금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시설군에 해당된다면 건축 안전 기준이 높게 책정되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해당되는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가장 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끔 자동차 정비 공장 만들고자 한다면 자동차를 들 수 있는 기계 장비를 건물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런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만들 필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등의 시설군에 해당되게 되고 가장 건축 안전 기준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기타 시설군으로서 저 기타 시설군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인데 온실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외양간 축사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기타 시설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용도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 기타 시설군에 해당되는 건물 건축했다가 얘를 문화 집회시설군에 해당되는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 변경하면 안전상에 큰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뭐 받고?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근린 생활시설군에 해당되는 용도를 주거 업무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이때는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협의 단독택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그 협의 단독택은 어디에 해당한다?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근린 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하고?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설군 9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실 내용으로 건축 절차 과정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하고 공사를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시군구에 비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은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학원 들어있는 건물은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코너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거든요. 층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대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집합 대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집합 대장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최초 등기를 뭐란다? 소유권? 보존입니까? 보전이겠습니까? 보존입니다. 여기 보전이나 보전이란 말이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유형물을 유지 관리한다. 그런 개념일 때는 보존이고요. 무형물일 때는 보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 우라를 아주 육성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전이고요. 문화재정의 유형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보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나대지 새로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때만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 만들어진 이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면 변경된 용도에 대해서는 대장에 반영해야 되죠. 대장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협의 단독택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하면 용도 변경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된다? 시, 군, 구청장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되셨다고 하면 3. 용도 변경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란 1번입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2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박스 1 허가 대상 찾았습니다. 건축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신고 대상 찾았습니다. 건축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거 업무시설군에는 광해 단독택과 그리고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군사교정시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데 만약 이 공동택 중에 다세대 주택을 주택공사가 매입하여 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것은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죠. 시설군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하 한계를 따져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허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게 되는 학교나 병원을 영업시설군에 해당되는 백화점 등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지만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이라면 허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3번에 나열하게 되는데 이 3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도 변경 시에 안전에 큰 문제 있기 때문에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무엇?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런 것 위주로 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신고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9개가 정리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산 전문 용교 건축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기타 시설군 9가지로 시설군 나뉜다. 대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장 넘기시면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용어 정의 찾으셨죠. 여기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서는 1번, 2번은 일단 건너뛰시고 4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동그래 놓습니다. 증축 동그래 놓습니다. 개축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 개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뭐란다? 리모델링이라고. 그 리모델링의 본질은 대수선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예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옆에 페이지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속 건축물은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0번, 11번 건너뛰시고 발코니란 말 찾으셨죠? 여기 발코니와 관련되어서는 개념만 보고 지나십니다.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외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로서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공법상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저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잠깐 보고 지나가십니다. 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 아래층의 면적과 위층 면적이 서로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곳에 유리창을 차시해서 주택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항상 이 발코니를 뭐라 하십니까? 베란다를 표현하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래층의 면적과 위층 면적이 달랐을 때 그때 형성되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돌출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제 베란다가 윗면적하고 아랫면적하고 똑같은 이건 아파트 쪽이고, 아파트 아닌 곳. 그리고 요즘 이런 것도 많던데요. 호병동에도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요즘 아파트가 이런 돌출 구조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가끔 아파트에 설치한 발코니를 거실 침실로 바꾼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저 발코니가 우리 학원에 존재하지만, 상가 공장에 존재하지만 어디에 설치한 발코니만?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건축법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휴식 공간을 사용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테라스이고요. 얘는 베란다이고 얘는 발코니입니다. 갑자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생각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얘를 발코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그냥 베란다를 같이 따라해 주시는 것이지, 꼭 오늘 공부하셨다고 해서 발코니를 하시면 가족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홍길동 전 공부하시면 홍길동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시는데, 그게 아마 지금 그 당시에 감정이입이 안 되셨다고 하면 오늘 이후에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발코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심정. 그래서 사실 이 베란다와 발코니는 일본에서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노대란 말로 도입했습니다. 이 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슬 노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보신 적 있다면 청와대의 대자는 건물 대자입니다. 건축물 중에 이슬에 젖는 부분을 노대라 표현하는데, 이걸 발코니와 베란다를 일본에서 용어 도입하게 되었을 때 노대란 말로 달리 표현했거든요. 그게 또 물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대가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아무 개념 없이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 얘가 발코니가 아니라 베란다라 불렸던 겁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 변경 사용 가능한 것은 오직 무엇만? 주택인 때만. 우리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는 함부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